급성 염증은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만성으로 가게 되면 거꾸로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특정 부위가 불편해서 가서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 계속 불편하고 모든 질병의 중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몸이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응급 처방전을 제공해드리는 최석재 응급진료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박용우 교수님이 되시겠는데요. 박용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박용우 교수님 하면 스위치온 다이어트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최근작으로 내 몸 혁명이라는 책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건강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비만하면 단순히 그냥 외형과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병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만성 질환의 초기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비만에 대한 원장님의 전반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비만이 그 자체가 질병이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뭐 지방간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만성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몸속의 이상으로 인한 대사 이상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살이 찌게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혈관 합병증으로 가든지 심한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치매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질병의 중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만을 해결한다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혈관 질환이나 암이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비만을 잡으면 이런 만성 질환들, 혈압 당뇨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매,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런 비만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염증을 회복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급성 염증과 달리 만성 염증의 또 특징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죠. 만성 염증은 사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급성 염증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벌겋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오고 그 이물질을 물리치기 위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작용인데 이게 급성 염증은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만성으로 가게 되면 거꾸로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이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교란시키면서 내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성 염증은 특정 부위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염증 상태라고 본다면 사실 증상이 애매하겠죠.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두통이나 뭐 이런 증상이 생긴다든지 없던 근육통, 관절통이 생기고 심해진다든지 이러면 이게 무슨 병이지? 결국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특정 부위가 불편해서 가서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 계속 불편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점점 더 몸이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그것도 복부 비만. 겉으로 보기에 배만 볼록 나오는 체형으로도 조금 불만족스럽겠지만 뱃속에 있는 이 내장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해내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거든요. 뱃살이 나오기 시작했다? 만성 염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성염증의 원인으로 비만을 제일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그 외에 다른 종류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거를 제가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장내 세균의 불균형.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첨가물이나 보존제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 분포에 영향을 주거든요.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해균이 증식하게 되면서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수면 부족. 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또 만성 염증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안 좋고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서 뭔가 내 몸이 찌뿌드하고 쉽게 아프고 피로가 뭐 잠을 자도 가시지 않고 잘 붓고 몸이 무겁고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내 몸 어딘가에 만성 염증이 생겼나 하는 생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음식과 관련된 어떤 만성염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정 음식이나 아니면 특정 식품 첨가물들이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제가 첫 번째 꼽는 빌런이 과당입니다. 과당이 이제 생각하는 게 설탕. 설탕이라는 게 포도당 분자와 과당 분자가 결합된 이당류인데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당은 들어오면 무조건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요즘처럼 포도당이 넘치는 시대에서는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또 비만의 원인의 하나예요. 비만의 원인도 되지만 지방간을 일으키게 되면 간염이 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염증 반응이거든요. 신진대사의 컨트롤러가 간인데 간에 기름이 끼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또 만성염증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씨앗기름,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이런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기름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제조 과정에서 또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데다가 기름들은 튀김을 포함한 고온으로 조리하는 이런 요리에 쓰이게 되잖아요.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해 성분들도 생기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과당을 포함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그런 음식들,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그리고 튀김을 포함한 씨앗 기름으로 만드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최근에는 사실 튀김 음식 만들 때 트랜스 지방을 막 과다하게 쓰거나 이런 일이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씨앗 기름에서 들어간 첨가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은 사실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은 아닌데 식용유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되는데 최근에는 제조 방법을 바꿔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 것을 많이 없앴다고는 하나 조리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생깁니까? 그래서 튀김이든 볶음이든 이런 조리를 할 때에는 가연점이 높은 기름을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는 것을 피하셔야 돼요. 그 자체를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이 권하는 게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냉압착으로 해가지고 그런 첨가물들이 들어가지 않는 데다가 그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연점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순물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적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기름을 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조리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이냐 버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굳이 뭐 볶거나 이제 요리를 하더라도 짧게 요리를 끝낼 수 있게 조리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런 염증을 관리할 때 어떤 음식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환자분들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염증 반응을 깔아앉히는 좀 좋은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뭘 끊어야 할지도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얘기했던 과당과 씨앗기름 이거를 먼저 끊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염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게 오메가3 지방산이잖아요.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무슨 연어나 등푸른 생선이나 또는 뭐 견과류나 음식으로 조금 부족한데 싶으면 저는 뭐 영양제의 형태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주는 영양소들도 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연, 셀레니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드시는 것보다는 같이 들어있는 뭐 종합 비타민제를 찾아 드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 중에 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시금치도 많이 권하고 있고요. 그냥 편하게 먹는 것 중에 저는 양배추를 좋아하는데 써서 먹기도 하고 시큼한 플레인 요거트랑 같이 뭐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블루베리 조금 넣어서 먹기도 하고. 블루베리 좋죠. 항산화 물질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아침에 뭐 시리얼을 먹어야 돼, 난 밥을 먹어야 돼, 과일 먹어야 돼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상큼하게 샐러드에 플레인 요거트 정도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과일의 과당 얘기하시고 이제 위험성을 얘기하셨지만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과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과일도 당연히 파이토케미칼의 보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째 먹게 되면 뭐 식이섬유도 보충을 해주고 비타민, 미네랄 풍부하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이 과당이 문제가 되는데 내가 건강한 몸이면 어떤 과일을 먹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내가 배가 나와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계속 살찌는 몸이라면 그러면 과일도 주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과일을 먹는 요령이 필요한 거죠. 네. 상대적으로 과당 함량이 좀 적은 거. 그 대표적인 게 베리류고요. 뭐 체리, 그다음에 사과도 뭐 한 반쪽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거든요. 키위도 과당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일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그릭 요거트나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넣어서 먹는다든지 또는 샐러드 먹을 때 함께 먹는다든지. 채소랑 같이 먹는다. 그러면 네.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당으로 흡수되는 것도 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 요령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내 몸이 과일의 과당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인슐린 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일을 조금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과일 먹는 시간을 보면 식사하고 나서 이제 첨가로 더 먹지 않습니까? 그럼 당을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나서 나가서 걷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과일 드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성염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식생활 개선과 어떻게 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 지식한상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내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킨다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베스트 3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잘 붓는다. 본인이 알아요. 몸이 가벼울 때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냥 편하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날은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는 나도 모르게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소에 운동 안 하는데 내가 좀 큰맘 먹고 좀 걸어야지 하고 걸었대. 그 다음날 막 근육통에 관절통에 이게 통증에 대한 역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통증이 좀 심하고 오래 간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얘기하는 뭔가 머릿속에 이제 안개가 낀 같은 뭐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뇌 쪽에도 염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내 몸에 만성 염증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다. 그러면 보통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증상이 명확하게 이과를 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이나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그거보다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긴 하지만 검사 결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을 찾아온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들어보고 이 증상에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배제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차라리 동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불편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나오는 이게 솔루션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피부 트러블도 있어. 어느 병원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건강검진이나 받아봐.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검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건강한데 숨어 있어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그런 병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건강검진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오해죠. 네.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불편한 증상을 선생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선생님이 판단해서 어떤 문제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게 객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는 염증 제거에 많은 분들이 커큐민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커큐민 먹어서 효과가 어떨까요? 일단 커큐민에 대한 그 연구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물질로 알려져 있고 다만 이게 이제 동물 실험이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강황의 주요 성분이긴 하지만 강황 안에 커큐민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생체 이용률이 좀 떨어져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카레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때는 후추에 있는 페퍼린이 흡수시키는 능력을 배가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카레에 블루페퍼를 넣어서 먹어야 근데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카레 자체에 또 커큐민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난 커큐민을 먹고 싶어. 그러면 제형으로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굳이 드신다면 그 제형을 찾아서 드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품으로 된 거를 찾아서 먹어야 될 정도로 효과가 드라마틱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일부러 사드실 필요는 없다. 커큐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막 염증을 위해서 뭐 항암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그리 우리가 알려져 있는 효과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면은요. 식후에 우리가 이제 차 같은 거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녹차, 커피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녹차나 커피와 염증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녹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항산화 이제 성분이 상대적으로 좀 풍부하게 있고
같고, 커피의 경우도 사실은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때문에 둘 다 뭐 염증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에서 섬유성 병변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행되는 과정을 커피가 조금 늦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 정도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녹차는 언제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오늘 만성염증에 대해서 박용규 교수님의 전반적인 정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성염증이라는 문제 자체가 딱 이거다라고 우리가 끄집어내기 애매한 문제이긴 하지만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뿌리는 맞거든요. 이 만성염증을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제가 비만 치료를 하는 의사다 보니까 비만과 만성염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있게 되면 결국 더 살이 찔 거고요. 살이 찌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면서 만성염증이 악화될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배가 나오고 살이 쪘다면 만성염증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내 몸 안에 그런 게 생겼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의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성염증과 비만의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박용규 교수님께 오늘 자세한 말씀 듣고 여러분의 건강이 한층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응급처방전이 되었나요? 자, 여기까지 최석재 응급처방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적게 먹어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거든요. 적게 먹어서는 건강한 몸으로 못 갑니다. 박용호 프로그램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배고프지 않게 먹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한 달만 해도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첫 스타트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건강 처방전을 드리는 최석재 응급진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옆에는 박용규 교수님 같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박용규 교수님, 박용규 교수님 하면 다이어트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박용규 교수님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4주 다이어트 루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 어떻게 기획하셨고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최석재 선생님은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나름 87kg까지 나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채식하고 나서 한 달 만에 7kg가 쭉 빠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 뒤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를 잘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식생활하고 생활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안 바뀌니까 평생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술도 못 끊겠어, 밀가루 음식도 못 끊겠어, 운동 뭐 일주일에 4번 이상 해야 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을 모르지는 않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익숙해진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바꿔서 평생을 산다?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못 사는 건 알겠어요. 한 달만 해보면 어때요? 라고 슬쩍 미끼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4주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조금 차이를 두는 게 뭐냐면 관리는 평생 하는 거지만 치료는 평생 하는 게 아니죠. 치료와 관리를 구분하자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배가 나오고 살이 쪘어요. 지방간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있고 만성염증도 있어요. 배도 들어가고 살도 빠졌어요. 그게 치료가 된 거잖아요. 네. 4주 다이어트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이다. 네, 저는 그냥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3개월, 6개월 동안은 고생해가지고 살을 빼게 되는데 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체중을 빼려고 한단 말이죠.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작동이 떨어지고 몸에 만성염증이 생겼는데 치료하는 게 첫 번째여야지. 나는 체중을 빼야 돼. 그리고 위고비 주사 맞아서 체중을 10kg 빼면 치료가 된 건가요? 근본적인 질병을 해결을 안 하고 숫자만 줄인 거잖아요. 암에 걸려도 살은 빠지는 건데요. 두 번째가 이제 체중이 타깃이 아니고 망가진 내 몸을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이라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달이었군요. 체중이라는 숫자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 컨디션을 바꾸는 데는 한 달이면 된다. 그러면은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칼로리 숫자를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내면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 100칼로리와 닭가슴살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작용할까요? 다르죠. 근데 그거를 칼로리로 계산해서 너 2000칼로리 먹었으니까 1500칼로리로 줄여라고 칼로리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콜라를 끊고 닭가슴살로 바꿔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내용도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있다는 네, 말씀. 그래서 저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박용호 프로그램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배고프지 않게 먹으라고 합니다. 칼로리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적게 먹어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거든요. 적게 먹어서는 건강한 몸으로 못 갑니다.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표현이 건강식으로 배불리 먹어야 되거든요. 재밌는 거는 건강식은 과식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빠르게 포만감을 주고 많이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과식하느냐? 탄수화물 함량이 많고 지방 함량이 많은 음식. 고탄 고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제품을 많이 팔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음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이게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게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을 줄이면 해결이 될까요? 한번 입에 대면 더 찾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의지력으로 조금 줄여봐도 그 다음에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칼로리에 집착해가지고 빵을 먹던 거를 빵 섭취량을 반으로 줄여. 이거는 아닌 거죠. 먹지 말라 그래야지.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대신에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음식의 종류를 바꾸고 얘네들을 배불리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지. 가공식품 먹는데 그 가공식품의 칼로리만 줄이면 돼. 이게 치료일까요? 대한비만학회에서도 칼로리 중심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도 그 칼로리 숫자만 얘기를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의 장점을 생각을 하면 종류를 바꾸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박용호 교수님의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4주 만에 다이어트 효과를 짧은 기간에 좋다는 게 또 매력인데요. 딱 4주로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처음에는 이제 12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 12주.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살을 뺐던 게 이제 12주에 걸쳐서 살을 뺐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2주가 중요한 게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8주로 줄여봤는데 8주로 줄이니까 12주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한번 4주로 줄여봤는데 대신에 이제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아예 철저하게 끊고 도움이 되는 음식을 의도적으로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막연하게 권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는 내가 치료받는다라고 생각하니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을 해야 내 몸이 바뀌는데 저는 그 돈 아까워서 일주일에 2번밖에 못 하겠어요. 이러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치료 효과가 있느냔 말이에요. 한 달이라는 치료 기간 동안만큼은 마치 입원 치료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고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했더니 한 달만 해도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주 루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1주 차에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이 4주 프로그램에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첫 스타트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몸의 지방 대사가 망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탄수화물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당만 주도적으로 쓰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방을 끄집어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 섭취를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당이 완전히 빠지는데 72시간 정도 걸리니까 3일 동안을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제한해 보자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뭐 72시간 단식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사가 망가진 몸은 당 공급을 안 하면 일단 몸이 힘들어요. 몸이 기아 상태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달라고 막 떼를 쓰고 막 두통도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공급이 안 되니 내 몸에 있는 골격근에서 단백질을 끌고 와서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근손실이 생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보니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빨리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공급해서 근손실을 최소화한다. 이게 첫 3일 동안의 이제 미션인 거고 단백질 보충제도 처방을 하지만 플레인 요거트라든지 채소라든지 콩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긴 하지만 두부로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도 적으면서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음식이거든요. 장 내에 이제 환경도 바꿔야 되고 장을 쉬게 해주자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3일에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4일간은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때는 이제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하면서 탄수화물을 이제 공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탄수화물 아예 안 먹으면 지방이 더 잘 빠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량은 넣어줘야 돼요. 일주일간이 전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이제 제한하는 다이어트다 보니까 조금 힘들죠. 그러면 이제 4일차부터는 일반식을 먹되 양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일반식을 먹는다 그래서 평소처럼 먹으라고 가진 않을까요? 저는 양은 제한하지 않아요. 양은 제한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으라요. 건강식으로 먹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4일차부터 먹는 음식에도 두부를 포함해서 그런 제한을 좀 두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재료가 딱 보여지는 음식들. 가공 음식은 4주 내내 금기입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에서 또 이제 매력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좋은 음식이 뭔지를 배우고 또 내 몸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을 만든다는 게 첫 번째 주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에 들어갈 텐데요. 두 번째 주에 들어가면 어떤 플랜으로 진행이 될까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점심하고 저녁을 다 일반식으로 먹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주부터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들어옵니다. 전날 저녁 먹고 다음날 저녁까지 물만 먹고 24시간 동안 굶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건강식으로 배불리 먹으면 건강한 돼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식은 과식이 안 됩니다. 어쨌든 포만감 있게 먹는 게 왜 중요하냐? 내 몸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기존의 칼로리를 계산하는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수저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계속 이어지게 되면 몸이 만성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울해지고. 근데 그런 상태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포만감 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럼 건강식으로 포만감 있게 먹다 보면 내 몸속에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들이 회복이 되면서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또 하나의 목표가 간에 껴있는 지방, 내장 지방에 있는 지방, 얘네들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 굶는 거예요. 적게 먹는 것과 굶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굶어야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 성장 호르몬도 더 많이 분비되고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반응도 생기면서 내 몸이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공복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거든요. 박용호 다이어터에서는 12시간이 아닌 14시간 공복을 매일 유지하되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24시간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단식은 2주 차 동안 두 번을 하는 거고요. 2주 차에는 한 번, 3주 차에 두 번. 14시간 공복은 매일 유지. 2주차부터 먹을 때 탄수화물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제한을 두시진 않나요? 그러니까 주차가 진행이 될수록 허용 탄수화물의 범위를 넓힙니다. 4일부터 7일까지는 밥만 먹게 하는데 2주차부터는 이제 콩류 섭취가 허용되고 견과류가 허용이 되고 3주차부터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고구마,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거든요. 내 몸이 바뀌면서 지방을 쓰는 몸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때는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밥으로 시작하되 다른 탄수화물도 소화할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까 2주, 3주 차 때는 그 허용 범위를 넓혀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밥 같은 경우는 흰쌀밥으로 상관없습니다. 흰쌀밥이든 현미밥이든 잡곡밥이든 상관이 없는 게 맨밥만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채소 반찬, 단백질 반찬이 반드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요령은 채소와 단백질로 조금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을 좀 잡아주니까 내 몸이 개선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2주 정도 실행을 했다면 내가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점검받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2주차까지 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체지방 검사를 이제 권하는데 첫 주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하더라도 근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 있을수록 근손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2주차부터는 이제 몸이 회복이 되면서 빠졌던 근육은 회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지방이 빠지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2주차 끝나고 체지방 검사를 해봤더니 첫 주에 비해서 이제 근육이 회복되고 지방이 빠졌어. 그럼 이제 3주차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2주차 끝나고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 근육이 회복이 안 됐어. 아직 몸이 안 바뀐 거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진짜 몸이 많이 망가진 거죠. 그러네. 체지방 분석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데일리 체중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체지방 분석 검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3주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3주차의 식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허용식품이 좀 늘면서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이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주차로 이어집니다. 4주차가 이제 한 달에 이제 마무리 짓는 마지막이잖아요. 뒤늦게 발동 걸린 사람이면 이제 그때 좀 체지방이 많이 빠질 거고, 체지방이 2주차, 3주차에 많이 빠진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 계속 좋아져야지. 우리 몸이 그렇지가 않아요. 4주차는 제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해요. 2주차, 3주차까지 너무 결과가 좋아. 근육은 계속 회복되고 체지방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빠지고, 그러면 4주차에는 24시간 단식을 3일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한 20%?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되고, 대개는 회복이 되더라도 처음에 시작 때보다는 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3주차를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4주라고 해도 그 속도에 맞춰서 조절하는 거군요. 3주차에 너무 욕심이 앞서갖고 빨리 살을 빼고 싶은 욕심에 좀 적게 먹었어. 3주차에 오히려 근육이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욕심내지 말고 2주차로 다시 넘어가세요. 마지막 주차는 결과에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를 끝내는 거예요. 4회주차 들어갈 때는 내 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네요. 체지방 분석
분석 검사를 해서 근육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 지방 수치가 잘 떨어지고 있으면 4주차로 넘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고 미진하고 근육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거나 하면 3주차로 가서 2번만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조절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4주 루틴 다 끝내고 나서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건 아닐 테니까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4주는 치료기잖아요. 그럼 치료기가 끝나면 이제 관리기로 접어드는 건데 3주까지는 좋았는데 4주차에 보니까 체중과 체지방이 안 움직여. 그러면 일단은 4주에서 끝내고 유지기로 넘어가지만 이 유지기는 뭐냐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의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유지기라고 표현 안 하고 준비기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한번 더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주 2회, 3회 하는 거는 체중을 더 줄이기 위한 전략인데, 유지기는 지금 만들어 놓은 몸을 잘 유지하면서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먹고 많이 움직여요. 건강한 음식으로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하다 보면은 떨어진 기초대사량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또 한번 치료 프로그램을 할 타이밍이 왔네? 처음에 할 때 4주째 꿈쩍도 안 했던 체중이 다시 움직입니다. 더 잘 빠진다는 거죠. 4주 프로그램 이후에 유지할 때에 잘 먹는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잘 먹는다는 것은 1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3시 3끼를 다 먹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14시간은 평생 하면은 아주 도움이 되죠. 그렇죠. 14시간 간헐적 단식만 꾸준하게 해도 쉽게 예전 체중으로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유지기에는 아예 하지 말던가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금기 음식을 먹고 싶어서 힘들었잖아요. 그럼 주말에 치팅데이를 하러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쉽게 예전 몸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요게 준비기인 거죠. 요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몸이 추스러지면 한번 또 치료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1주부터 4주까지 쭉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겁니다. 저도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첫 주에 3일간의 완전한 단식을 통해서,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를 통해서 단백질이 많이 빠지는 걸 방지하면서 내 몸이 스위치온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지방을 빼서 쓰는 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2주 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이렇게 24시간씩 긴 단식이 들어가면서 체중을 빼는 몸을 만들고, 4주 이후에는 14시간 간헐적 단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음식으로 내 몸을 다시 살리면서 어쩔 수 없을 땐 치팅데이를 하러 갖는, 이런 방법으로 짜주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시작할 때 그렇게 대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두통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는요, 배고픔의 욕구가 아니라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그러니까 중독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음식을 안 먹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밤에 잠을 자는 것도 힘들어지고, 궁극적으로 더 좋아지기 위한 일련의 금단 증상인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 안에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지식과 저의 경험이 다 녹아 있는 건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안에 하나하나 내용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철저하게 하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세한 내용으로 박용우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용우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까지 멀쩡했던 공복 혈당이 수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미 지방간이 아니라 지방간염 상태인 거죠. 조기 진단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지방간은 더 나빠질 거고 뱃살은 계속 찔 거고, 모든 대사 질환의 시작인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심혈관, 뇌혈관, 당뇨, 치매까지 가는 합병증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데, 최선의 방법이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좋겠다. 특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최석재의 응급진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지방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에 재직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자, 요즘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국내 지방간 환자가 계속 증가해서 3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단순히 뭐 별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용우 교수님 모시고 이 지방간의 원인부터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지방간의 원인을 꼽는다면 어떨까요? 사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간에 기름겨, 지방간이 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진단명이 생긴 이유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간 생검을 해보면 조직검사 결과가 마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지방간 소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1980년에 나온 거니까 지금 얼마 안 돼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진단명이지만 지금 급격하게 병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생각해보면 알코올성 지방간은 주로 성인들에게서 생기는 병인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지금 소아청소년들에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들이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이제 이런 코스를 겪는데, 그런 분들이랑 똑같이 염증 소견과 간 경변의 소견을 보인단 말이죠. 술을 전혀 안 하시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이 뭐지? 하고 찾아봤단 말이에요. 비만해지면 지방간이 이렇게 심하게 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방간이 온다는 거죠. 비만이 있어야 지방간이 온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과체중이 아니고도 지방간이 온다는 거죠? 그 내 몸 혁명이라는 책에서 비만의 진단 기준을 체중으로 잡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형에 불과할 뿐 내 몸 안의 상태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특히 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근육이 주는 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체중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대사 이상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감소증 환자들도 그렇고, 특히 다이어트에 매달리고 있는 여성들은 저근육형 비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마른 비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방간도 마른 지방간이 있어요. 체중은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나를 봤더니, 체지방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복부 내장 지방에 분포하느냐, 근육 사이사이에 분포하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살이 쪘으니까 지방간이 왔네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간에 기름이 끼었기 때문에 살이 찐다. 술도 안 먹는 사람들에게 왜 지방간이 왔죠?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과당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조건 간에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피하지방이 이제 남는 탄수화물을 쌓아두는 창고가 간하고 근육인데, 근육은 쓰기 위해서 쟁여놓는 거고 탄수화물을 비축해두는 창고는 간인데, 최대 비축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100g 정도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kg, 20kg, 30kg 이렇게 단위를 붙이는데, 탄수화물은 50g, 100g, 150g. 단위가 아예 다른데요? 단위가 100배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뭘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탄수화물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장 창고가 작으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많이 먹을 거면 근육 창고까지 활용하면 되는데, 근육 창고는 지가 쓰기 위한 거니까 근육 창고를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적정한 탄수화물을 먹어서 좀 채웠다가 그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지방을 쓰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계속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장 지방으로도 가고 간의 기름으로 쌓이는 거예요. 내 신체 활동량 대비 많이 먹게 되면 이것도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비만이 지방간의 원인인 게 아니라 지방간이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지방의 캐파인 100g의 탄수화물을 넘어서는 계속되는 탄수화물의 섭취가 결국은 지방간의 포화를 일으켜서 비만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간에 껴서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니까 당이 떨어지면 몸이 지방을 써야 되는데 지방을 안 쓰고 또 당을 찾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몸이 나빠지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견디지 못하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지방간은 더 나빠질 거고 뱃살은 계속 찔 거고, 그러니까 대사 이상으로 가는 거죠. 지방을 태울 기회가 없이 계속 탄수화물만 쓰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을 넓게 알아봤는데요. 처음 진단이 됐다. 그러면 어떤 합병증들을 조심해야 되고 왜 교정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지방간이 진단이 어렵습니다. 지방간도 증상이 애매해요. 놓치는 경우도 많고, 의학적 정의상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는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쌓여 있는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나오려면 최소한 25% 이상.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의심됩니다 할 때는 이미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혈액 검사로 간 기능 검사 이상이 나오는 거는 이미 지방간이 아니라 지방간염 상태인 거죠. 염증이 생기니까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수치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조기 진단이 안 된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건강검진을 해마다 봤는데 아직 간 기능도 정상이고 초음파에서도 별 얘기가 없던데요. 하지만 지방간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스캔이라든지 값비싼 MRI나 촬영을 하면 조금 일찍 찾아낼 수는 있으나 지방간을 찾기 위해서 생검을 하거나 MRI를 찍기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간접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복 혈당과 콜레스테롤 상승이에요. 작년까지 멀쩡했던 공복 혈당이 수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간에 기름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방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쉬워요. 어떤 병이든 빨리 치료하면 회복이 빠르고 예후가 좋을 거 아니에요. 모든 대사 질환의 시작인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혈관 합병증이나 심혈관, 뇌혈관, 당뇨, 치매까지 가는 합병증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만성 질환에서 멀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지방간일 때 치료하다. 사실은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움직이기 전에 이미 허리둘레가 늘어있죠. 본인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간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지방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방간 개선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식습관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사람들이 뭐 먹어야 돼요? 뭐가 좋아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지방간에 대해서만큼은 뭘 끊어야 돼요가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술과 과당이죠. 간이 정말 하는 일이 많거든요. 알코올과 과당이 들어와서 얘네들을 대사하고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만만치가 않은데, 얘네들만 끊어줘도 숨 쉴 틈을 주는 거죠. 과당은 매일 먹고 밤낮을 가리지 않잖아요. 과당이 간에게 주는 부담이 훨씬 큰 거거든요. 과당부터 일단은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지방간 원인 중에 제가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과일 갈아서 해독 주스 먹고, 점심에 고구마 2개 먹고 건강식으로 챙겨 먹는데요. 그런데 안 움직이고 운동 안 하면 좋은 탄수화물로만 먹었지만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되니, 그런 분들은 좋은 탄수화물이라도 좀 줄이거나 내가 더 많이 움직이려는 노력을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좀 더 먹어도 되잖아요. 빼야 될 물질들, 술과 과당을 찝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꼭 해라. 끊어야 될 물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진 않겠습니까? 있죠. 첫 번째가 양질의 단백질.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상대적으로 단백질에 비해서 덜 강조하는 이유는 같은 영양소라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인 거고,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란 말이죠. 그런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내가 양질의 단백질을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알아서 들어오거든요. 식물성 단백질 그러면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온 거고, 동물성 단백질 그러면 지방이 알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상대적으로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거. 대사 이상을 갖고 있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나 지방간이 있는 몸은 포화지방도 일정량 이상 들어오게 되면 독으로 작용합니다. 트랜스 지방 같은 나쁜 지방은 아예 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포화지방의 경우도 내가 몸을 회복시켜야 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살코기 위주로 먹는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리법도 물론 중요하겠죠. 구워 먹는 것보다는 삶거나 쪄 먹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도 또 염증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해조류,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치료 효과도 보일 수 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가 있으니까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냥 우리가 볼 때의 식재료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가장 기본인데, 여기에 또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간헐적 단식.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은요, 굶어야 빠집니다. 그래서 최소 14시간 간헐적 단식, 일주일에 한 번, 2번 있는 24시간 단식을 추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식단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지방간의 원인인 식단 말고도 또 생활습관 교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술에 대해서도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완전히 끊고 지내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줄이는 거에 대해서 또 조언을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술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간은 지속적인 알코올의 공격을 받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간은 오롯이 자기 스스로 알코올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빠릿빠릿한 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뭐 어쩌다 술을 마신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미 지방간이 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직업상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일 때문에 술을 마셔요, 다 핑계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30%가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족해가지고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술을 끊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핑계라서 끊으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 자제해 보라는 거죠. 특히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완전히 끊고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간간히 간헐적 단식을 해주게 되면 빠르게 정상간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지방간으로 쩔어 있는데 여기에 계속 술이 들어오면 그 음주량이 적더라도 간에게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술이라는 매개체도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또 이제 운동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천하시는 운동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권하는 방법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 근육이 탄수화물을 비축해 두는 창고인데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빠르게 소진됩니다. 하루 30분 걷는데요. 좀 많이 걷는데요. 걷는 운동, 가벼운 운동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 없애는 데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에 있는 탄수화물을 없애서 또다시 탄수화물을 채울 수 있게,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는 융통성을 넓힌다는 얘기거든요. 없는 근육 안에도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작다면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캐파는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에 비축해 있는 탄수화물 창고를 소진시켜서 다시 채워 넣게 만들면 그러면 내가 탄수화물을 좀 먹더라도 쉽게 지방간이 오거나 뱃살이 붙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기왕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웨이트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숨이 딱 차게 만드는 계단 오르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으로 강도 높게 운동을 해서 근육 내에 탄수화물 창고를 좀 늘려나 하는 것이 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숨이 차는 거 말고 뭐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추천하시는지 그런 게 있나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숨찬 게 중요한 네, 거예요. 강도를 얼마나 높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분을 하더라도 숨차게 했다가 잠시 쉬어주는 게 좋은 거지 설설 숨 안 차게 뛰는 것은 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요즘 바쁜 현대인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양제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간에 좋은 영양제 섭취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지방간에도 도움이 될까요? 지방간에 현재까지 공식적인 치료 약물은 없거든요. 약물들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긴 하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은 없고, 그다음에 영양제 중에도 비타민 E 정도가 이제 한번 써볼 수 있다라고는 나와 있으나 지방간을 좋게 해주는 영양제가 따로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영양제의 형태로 찾아 먹을 거야 보다는 좋은 음식으로 잘 챙겨 먹고 조금 아쉬운 부분을 영양제로 보충한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도 꾸준하게 먹고 있긴 하지만 첫 번째가 유산균. 지방간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거든요. 서로 간의 지방간을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또는 심바이오틱 유산균을 저는 꾸준하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현대인들이 어쨌든 햇빛을 많이 못 쬐고 이렇게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는 더더욱 일조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저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 있으니 이런 정도까지는 좀 챙겨 먹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사들이 아주 습관처럼 처방하는 게 간수치 올라가면 우르사메기스들을 처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르사가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르사는 사실은 뭐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기보다는 간의 기능 회복,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 맞는데 저는 오히려 실리마린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약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치료 효과가 있어야 약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방간을 치료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보조적으로 취해본다라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찾아 드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방간을 주제로 박용일 교수님의 소견을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언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비만 치료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게 배가 나고 살이 쪘다면 일단 간에 기름이 낀 거는 맞아요. 지금 이때 지방간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운동도 강도 높게 해보고, 나는 간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뱃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질병으로 향해 가는 것을 거꾸로 가서 멀어지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왜 지방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조기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용우의 4주 수익전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하셔가지고 지방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최석재의 응급진료 좋은 처방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 말씀 주신 박용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